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2018년 부동산의 폭등. 제가 2017년 12월 달에 2018년 4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방송을 갖다 내보내고 2018년의 폭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의 10몇 년 만에 최고 폭등기였을 거예요. 참여정부 이후로 그런 폭등은 나타난 적이 없었죠. 2018년의 주택가격 폭등 정말 굉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18년의 주택가격 폭등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만큼 주택가격이 많이 폭등했을까요? 아니면 하락했을까요? OECD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다른 국가들은 2018년 부동산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상당히 쇼킹하고요. 미리 여러분들께 경고 드립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단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물로 이용이 돼요. 부동산 시세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고 나신다면 정말 쇼킹하실 거고요. 한 1년 전부터 아포의 방송을 꾸준히 봐왔다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폭등,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폭등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OECD 하우싱 프라이스, OECD에서 제공해주는 각 국가별 통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해야겠네요. 주택 가격 지수 통계입니다. 하우징 프라이스. 자, 근데 이 자료는 일단 여러 개의 통계가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통계라는 게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은 nominal house prices,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릴까요? real house price, land price, price to rent ratio, price to income ratio 해가지고 5개의 통계 지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nominal house prices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지수고요. 이게 상승률을 표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률을 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상승 지수입니다. 한국 감정원 부동산 가격 지수나 KB 부동산 가격 지수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가격 지수. 이 가격 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수를 갖다 측정하게 되고요. 이건 OECD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측정한 겁니다. 자, 일단 이 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 기준으로 해서 2018년 주택 가격 지수가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각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지수가 사실상 2015년 100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18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나타났네요. 미국의 지수를 살펴봤더니 노멀 프라이스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15년 기준, 2016년 105.95, 그리고 2017년 112.94, 다음 2018년 120.38. 어마어마한 상승을 갖다 보여주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의 경우이고요. 지금 저 위에 봤더니 너무 무섭게 상승하는 곳 어딘가 봤더니 아이슬란드, 그리고 2등 차이나, 지금 2018년은 3등이네요. 지금 2등이 어느 국가인가 봤더니 터키입니다. 터키도 최근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죠. 터키가 화폐 가치가 어마어마한 폭락을 갖다가 거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터키가 두 번째로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 차이나, 중국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2등이었는데
2018년 터키의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8년에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많은 국가들이 미국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갖다 보여주었습니다.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자, 이들 국가들이 다 아주 높은 상승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리아, 한국이 없네요. 한국 어디 있나요? 한국. 쭉 보니까 스페인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였고요. 영국 115. 영국 정도, 우리나라가 영국 정도 올랐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좀 더 내려볼게요. 좀 더 내려보면은, 남아프리카도 뭐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칠레, 유로 평균인가요? 유로 17개 국가의 평균이 112.18. 자, 아직 한국 안 나타났죠?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폴란드,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일본.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상승을 갖다 보이진 않았군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요. 상대적으로. 자, 또 한번 살펴볼까요? 스위스. 한국 한국 나왔습니다. 야, 한국 보면요. 지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낮다. 다른 국가들의 상승은 지금 현재 보통이 110을 다 넘어가고 있고 EU 평균이 아까 117이었나요? EU 평균 못 찾겠고 OECD 나왔네요. OECD 평균이 116.35인데 한국은 104. 이게 뭔 일인가요? 2018년도에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승이 상당히 낮아요. 물론 지금 이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상승률이고요. 더불어서 아파트만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빌라, 연립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104.28 상승률이 무척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승률이 낮은 곳들을 살펴봤더니 핀란드라든가 아니면은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한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자, 이게 뭔 일인가요?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주택가격이 폭등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폭등폭이 심해가지고 난리 났다. 미친 집값 했는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다른 OECD 선진국들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거는 Normal House Prices고요. 지금 이걸 갖다 차트를 바꿔서 이번엔 Real House Prices로 바꿀게요. Real House Prices는 뭐냐? Normal House Prices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갖다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실제 상승한 가격 지수를 갖다 반영한 거라면은 리얼 하우스 프라이시스는 해당 국가의 물가 상승률을 차감하고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역시 우리나라 가장 낮아요. 2015년 대비 상승률이요.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 2016년 100.51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2017년 100.01 그리고 2018년 100.15 이게 뭔가요? 오히려 2016년보다 2018년 더 하락했어요. 물가 상승 지수를 갖다 차감하고 봤더니 오히려 2016년보다 2018년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하락했더라. 이거에 대한 해설은 일단 뒤로 해드리고 지수에서 나타나는 부분만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더 쇼킹한 자료 보여드리면요. 다음은 Price to Income Ratio를 갖다 보여드릴게요.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건 무엇이냐? Price to Income Ratio는요.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을 명목 주택 가격을 1인당 명목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느냐를 갖다 살펴보는 건데요. 해당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한국의 주택가격은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오히려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목소득이 더 증가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참 놀라운 지표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다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대한민국 전체 주택 가격이잖아. 문제는 서울이잖아. 문제는 강남이잖아. 자, 여기서 안타깝게도 도시와 비도시권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더 그래요. 미국에선 수백억 하는 주택들이 즐비해 있죠. 하지만 시골 마을에, 농촌에 있는 주택 가격은 정말 1, 2억짜리 주택들도 허다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빈부격차를 갖다가 논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의 주택가격이 문제다? 아니에요. 다른 국가들도, 다른 OECD 선진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도시와 비도시권 간의 주택 가격 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미국 농가주택은 1억도 안 하는 주택들 많아요. 우리나라와 상황 비슷합니다. 다만 고가주택들은 수백억이 넘는다. 천억이 넘는 주택들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고 비싼 주택이 100억? 물론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이고요. 이건희 씨 주택은 훨씬 더 비싸긴 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주택의 가격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주택가격 지수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립, 다가구, 다세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택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이 못 산다, 서민들이 죽어나간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입주값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연립빌라, 여러분들 한 10년, 20년 된 연립빌라 쳐다나 보시나요? 그들 주택 가격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서울의 주택 가격은 사실상 서민의 실생활과는 큰 관련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주택시장 가격의 양극화 부분이에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좀 많이 높죠. 자, 참고로 다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놓치고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공실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라는 개념을 쓰죠. 그러면서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이제 주택가격 폭락할 때라고 얘기를 하지만 OECD 선진국에서는 공실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어요. 이 국가들은. 얘네들은 주택 공실률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주택 공실률이 20%대인 국가들이 주택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미 기존 방송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는 하락하고 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주택 가격은 아파트 기준 그리고 강남 기준으로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기준으로만 살펴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연립 빌라 다 따지고 생각해보면 실제 서민들은 지금 주택가격 폭등으로부터 고통스럽지 않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비율이 50%가 안 돼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아파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중산층들이다. 중산층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지 서민을 주택가격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해당 차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폭등하느냐?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자료를 보시고 나니 어떠신가요? 말도 안 된다, 공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차트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밑에는 바라보지 않고 항상 위에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주택이 비싼 거지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살고 싶은, 예를 들어서 강북에 사시는 분들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살고 싶으실 테고요. 주택에 사는 사람들,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비싼 거지 일반적인 주택들이 다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집값 폭등한다는데 왜 내 집값은 안 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의 주택가격 폭등에 대해서 참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1주택자분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내 집값은 안 오르고 남의 집값만 올라? 아니면은 남의 집값은 뭐 2, 3억, 3, 4억씩 올랐다는데 왜 우리 집값은 겨우 1억밖에 안 올라?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상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한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더라. 소득 대비해서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택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더라. 자, 항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래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 위를 바라보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누구나가 다 살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더욱이 최근에 새 아파트 선호 현상, 아파트 가격 중에서도 새 아파트와 준공 10년차가 넘어간 혹은 20년차가 넘어간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새 아파트들이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요? 재건축, 노후화된 아파트 개발 혹은 재개발, 주택 밀집 지역들을 갖다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꽁꽁 틀어막고 있죠. 하다못해 재개발은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꽁꽁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주택가격이 유난히도 더 폭등한 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벌인 뉴타운 해제 정책과 재정비구역들 해제 정책, 그게 한 2, 30만 가구 넘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파트로 개발되어야 될 주택들이 아파트로 개발되지 못하면서 아파트가 희소성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게 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의 희소성을 갖다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아파트 공급 장려 정책을 갖다 펼쳐야죠. 아파트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비선호 대상 지역인 오래된 낡은 주택들을 갖다가 새 아파트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지금 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데에서 심한 우려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방송 상당히 좀 쇼킹하셨을 거예요. 쇼킹하셨을 거고 공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주택이 부족해서는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바라는 주택이 더 늘어나도록 정책을 갖다가 이끌어주는 국토교통부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